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한국의 한글을 보자마자 이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글자다라며 무시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는 결국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문자다. 지금부터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버겁고 힘든 일상생활에 한 줄기 빛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동망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그 유서 깊은 동양학과 회의실에서 한 남자의 비웃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리처드 블레이크 교수였죠. 그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어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블레이크 교수의 이력은 정말 화려했어요. 케임브리지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하버드에서 5년간 교환 교수를 지냈죠. 그가 쓴 언어학 교재는 전 세계 대학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유럽어족 연구에서는 그를 따라올 학자가 없다고 평가받았어요. 그런 그의 앞에 한 통의 연구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글 15세기 조선의 문자혁명이었어요. 한국학연구소에서 보낸 것이었죠. 그런데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블레이크 교수는 제목만 보고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15세기에 만든 인위적 문자라는 표현에서 이미 그의 마음은 닫혀버렸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확고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서구 문명의 우월성에 대한 절대적 믿음 말입니다. 라틴 알파벳이야말로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된 인류 최고의 문자 체계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영광, 그리스 철학의 깊이, 기독교 문명의 위대함이 모두 이 라틴 문자에 담겨 있다고 믿었죠. 반면 동양의 문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중국의 한자는 그림 문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원시적 체계라고 여겼어요. 일본의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는 한자를 흉내낸 이류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글이란 또 다른 동양 문자일 뿐이었어요. 회의실에 참석한 다른 교수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전문학과 존슨 교수는 고개를 저었고 비교언어학과 화이트 교수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 역시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었거든요. 블레이크 교수는 제안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글의 체계성에 대한 설명, 표현 문자로서의 우수성, 학습, 용이성 등이 적혀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는 제안서를 구겨서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마치 쓸모없는 광고지를 버리듯 말이죠. 그의 언어학적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40년 넘게 연구해온 그의 판단에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블레이크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갔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서적들이 그의 권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어 원전, 라틴어 고전, 게르만어족 연구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그는 평소처럼 라틴어 문헌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로마 제국이 유럽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독교가 서구 문명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라틴 문자 덕분이라고 말이죠. 한글에 대한 생각은 이미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에게 한글은 그저 미개한 동양 문자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연구할 가치도 없는 이류 문자 체계라고 여겼죠.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글이 곧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어요. 세계 최고 권위의 언어학자를 무릎 꿇게 만들 그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블레이크 교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학과장 사무실로 급히 불려간 그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윌슨 학과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대학 측에서 아시아 문화 연구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정부 차원의 동아시아 외교 강화와 맞물린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블레이크 교수가 지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이크 교수는 당황했어요. 그는 평생을 서구 언어 연구에만 매달려왔거든요. 그리스어, 라틴어, 게르만어족이 그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동양 문자는 관심도 없었고 연구할 생각도 전혀 없었죠. 하지만 학과장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려면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양 문자 연구는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레이크 교수는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자신은 인도 유럽어족 전문가이지 동양학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학과장은 단호했어요. 그의 뛰어난 언어학적 능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죠. 결국 블레이크 교수는 어쩔 수 없이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3개월 안에 동아시아 주요 문자 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중국의 한자, 일본의 가나 문자, 그리고 한국의 한글이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블레이크 교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40년간 쌓아온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연구 자료들이 그의 연구실로 배송되어 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각종 동양 문자 관련 서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중국어 교재, 일본어 문법서, 그리고 한글 관련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블레이크 교수는 이 자료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특히 한글 자료를 볼 때는 더욱 기분이 착잡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휴지통에 던져버렸던 그 제안서가 떠올랐거든요.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겠다고 말이죠. 동양 문자들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서 서구 문자의 우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블레이크 교수는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한자부터 시작해서 그 원시적 특성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일본 문자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지적할 생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글은 가볍게 훑어보고 끝낼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첫 번째 한자 교재를 펼쳤어요. 상형 문자에서 출발한 한자의 역사, 수만 개에 이르는 방대한 글자 수, 복잡한 획수 등을 보며 예상대로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문자 체계로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일주일 동안 한자 연구에 몰두한 후 그는 일본 문자로 넘어갔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혼재된 복잡한 체계를 보며 역시나 고개를 저었어요. 하나의 문장에서 3가지 문자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은 명백한 비효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글 차례가 왔어요. 블레이크 교수는 시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루면 충분히 한글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는 자신만만하게 한글 교재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이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글 교재를 펼친 순간 블레이크 교수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루면 충분히 이 동양 문자의 한계를 입증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자음 체계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 14개의 기본 자음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또 다른 문자 목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표를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금니음 기역, 혀끝음 니은, 이음 디귿, 혀끝음 리을, 입술음 미음, 입술음 비읍, 이음 시옷. 각각의 자음이 발음 기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같은 조음 위치에서 나는 소리들이 획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기역에서 획을 하나 더하면 키읔이 되고 또 하나 더하면 끼 되는 식이었습니다. 블레이크 교수는 40년간 언어학을 연구해 오면서 이런 체계적인 문자 분류를 본 적이 없었어요. 라틴 알파벳은 어떨까요? A, B, C, D. 순서는 있지만 발음 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저 역사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순서일 뿐이었죠. 그는 다시 한글 자음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역, 키읔, 꾀의 관계를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모두 같은 어금니음인데 숨소리의 세기에 따라 글자 모양이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어요. 그는 잠시 연구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체계성이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에서 나타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서구 언어학에서 조음 음성학이 체계화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였는데 한글은 그보다 400년이나 앞서 이런 원리를 적용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모음 체계였어요.
하야어여유유이 10개의 기본 모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았어요. 교재를 넘기니 모음의 제자 원리가 나왔습니다. 하늘, 땅, 사람, 이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모음이 만들어진다는 설명이었어요. 블레이크 교수는 이 부분에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철학적 사상이 문자 속에 녹아있다는 건 그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라틴 알파벳 A, E, I, O, U에는 그런 철학적 배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소리를 표현하는 기호일 뿐이었죠. 한글은 달랐어요. 천지인 사상이라는 동양 철학의 핵심이 문자 제작의 근본 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점, 땅을 상징하는 수평선, 사람을 상징하는 수직선이 모든 모음의 기초가 되었던 거예요. 블레이크 교수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문자학의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문자가 단순히 소리를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주관과 철학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모음표를 봤어요. 아는 이 사람의 하늘이 오른쪽에 붙은 형태, 어는 이의 이 왼쪽에 붙은 형태, 오는 땅의 이 위에 붙은 형태. 모든 모음이 이 세 가지 기본 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철학적 원리가 실제 발음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어요. 혀의 위치, 입술 모양, 턱의 벌어짐 정도가 글자 모양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과학과 철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블레이크 교수는 시계를 봤어요. 벌써 6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하루면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글 연구가 이미 하루 종일을 잡아먹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표면만 훑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라틴어 교재를 흘낏 봤습니다.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그 문자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한글의 체계적 완성도 앞에서 라틴 알파벳은 그저 역사의 산물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옥스퍼드 대학교 동양학과 건물에는 유난히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블레이크 교수의 연구실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오후 6시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가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그는 잠시 고개를 들었어요. 책상 위는 온통 한글 자료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교재는 물론이고 복사한 논문들, 손으로 직접 써가며 만든 메모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블레이크 교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오후의 자음과 모음의 체계성에 놀란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한글의 조합 원리를 알게 되면서부터였어요. 한글이 조합형 문자라는 설명을 처음 봤을 때는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글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역 아가, 미음감. 이런 식으로 무한한 조합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는 라틴 알파벳과 비교해봤습니다. 영어에서 캣이라는 단어를 만들려면 C, T 세 글자를 일렬로 나란히 써야 해요. 각각의 글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조합해도 새로운 글자가 되지는 않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면 완전히 새로운 글자가 탄생했습니다. 그것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말이에요. 초성, 중성, 종성의 위치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각각의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블레이크 교수는 흥미진진한 실험을 해봤어요. 한글로 만들 수 있는 글자의 수를 계산해 본 것입니다. 초성 19개, 중성 21개, 종성 28개를 조합하면 이론적으로 11,172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 숫자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한자는 상용 한자만 해도 3, 4연계인데 한글은 단순한 조합만으로도 그보다 훨씬 많은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기본 글자는 40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시스템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최소한의 기본 요소로 최대한의 표현력을 구현한 것이었죠. 이는 현대 정보학의 핵심 원리인 최적화를 500년 전에 이미 구현한 셈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라틴 알파벳을 생각해봤어요. 26개의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해야 하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글자가 단어에 따라 다른 소리로 읽히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죠. 러프, 스루, 소투에서 OUGH가 모두 다른 소리로 읽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반면 한글은 어땠을까요? 소리와 문자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가는 언제나 가로 읽히고 나는 언제나 나로 읽혔어요. 표현 문자로서 이보다 더 정확한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블레이크 교수는 손으로 직접 한글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글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어요. 글자 모양이 시각적으로도 매우 아름다웠던 거죠. 사각형 안에서 조화롭게 배치되는 자음과 모음의 모습이 마치 추상화 같았어요. 각각의 글자가 독립적인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미적 완성도까지 갖춘 문자 체계는 그가 알고 있는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연구해온 언어학의 기준으로 봐도 한글은 정말 특별했어요. 과학성, 체계성, 효율성, 예술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문자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왜 서구학계에서는 한글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블레이크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서 이런 보물 같은 문자를 무시해왔다는 게 말이에요. 그는 책상 위에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미진진했죠. 한글에는 아직도 밝혀내야 할 비밀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았거든요. 블레이크 교수는 다시 한글 교재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한글의 역사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했다는 이야기,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애민 정신. 이런 내용들이 그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연구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를 재발견하는 일이었죠. 2주일 후 옥스퍼드 대학교 동양학과 세미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매월 열리는 정기 학술 세미나 시간이었어요. 이날의 발표자는 리처드 블레이크 교수였습니다. 그가 준비한 주제는 모든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어요. 한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는 제목이었거든요. 평소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강조하던 그가 동양 문자를 극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미나실에는 동양학과의 모든 교수진이 모여 있었어요. 고전문학과의 존슨 교수, 비교 언어학과의 화이트 교수, 그리스어 전문가인 톰슨 교수까지 말이죠. 모두들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블레이크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블레이크 교수는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지난 2주일 동안의 연구 결과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글의 자음 체계부터였어요.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 소리의 세기에 따른 글자 변화 등을 상세히 설명했죠. 하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존슨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런 체계성은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15세기 조선에서 그런 정교한 언어학적 분석이 가능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죠. 블레이크 교수는 모음 체계 설명으로 넘어갔습니다. 천지인 사상의 바탕을 둔 철학적 배경, 발음 기관과 일치하는 과학적 원리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화이트 교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양의 신비주의적 사고를 과대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어요. 서구의 합리주의적 사고와 비교할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는 라틴 알파벳이야말로 2000년간 검증된 완성된 체계라고 강조했죠. 그때 블레이크 교수가 결정적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글의 조합 가능성을 수치로 보여준 것이었어요. 40여 개의 기본 글자로 1만 1000개 이상의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글자가 소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톰슨 교수가 반박했어요. 숫자의 많음이 곧 우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복잡성만 증가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죠.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간결함이야말로 진정한 미덕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이크 교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현대정보 이론의 관점에서 한글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엔트로피 이론에 따르면 한글이 가장 효율적인 정보 전달 수단이라는 것이었죠. 세미나실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존슨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블레이크 교수가 객관성을 잃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2주일 만에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학자로서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죠. 화이트 교수도 가세했어요. 서구 문명이 세계를 이끌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언어와 문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죠. 동양 문자가 아무리 독특해도
라틴 알파벳의 보편성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블레이크 교수가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지난 2주일 동안 그가 발견한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동양 문자가 아니라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문자 체계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톰슨 교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블레이크 교수가 동양 문자에 매혹되어 판단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학문적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경고했죠. 세미나실은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일부는 블레이크 교수의 편에 섰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특히 원로 교수들은 그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윌슨 학과장이 나서서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블레이크 교수와 동료들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죠. 발표가 끝난 후에도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복도에서, 교수 라운지에서, 심지어 식당에서까지 이 문제가 화제였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상 이런 학술적 논쟁은 처음이었습니다. 블레이크 교수는 혼자 연구실로 돌아갔어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날선 비판이 마음에 상처를 줬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한글의 가치는 분명한 진실이라고 말이에요. 그는 책상에 앉아 다시 한글 자료를 펼쳤습니다. 동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계속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진실은 언제나 처음에는 거부당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블레이크 교수는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세미나에서의 격렬한 논쟁이 끝난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날선 비판이 여전히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창밖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가로등 불빛에 은은하게 비춰졌습니다. 평소라면 이 풍경이 그에게 평온함을 주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40년간 함께 학문을 논했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하루 만에 이렇게 틀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블레이크 교수는 책상 위 한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의 조음 원리를 설명한 현대 언어학 논문들, 그리고 지난 2주일간 직접 작성한 분석 노트들이 가득했어요. 정말 내가 틀린 걸까 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자료를 볼 때마다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문득 연구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박사과정 학생인 에밀리 파커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아직 계시는군요. 에밀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런 목소리였어요. 오늘 세미나 일을 모르는 사람은 학과에 없었거든요.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도 한국어를 조금 공부해봤어요.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6개월 있었거든요. 그때 한글을 배우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블레이크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 젊은 학생이 공감을 표현해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떤 점이 신기했지? 24개의 자음과 모음만 외우면 모든 한국어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다른 언어는 수년을 배워도 새로운 단어를 만나면 발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에밀리의 말에 블레이크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것이 한글의 핵심적인 장점 중 하나였거든요. 맞아, 에밀리. 그것이 바로 한글의 표음 문자로서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증거야. 두 사람은 밤늦도록 한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들려주었고 블레이크 교수는 학문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설명해 주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오늘 다른 교수님들이 그렇게 반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에밀리의 질문에 블레이크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기존 신념 체계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였을 거야. 40년, 50년간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전제로 학문을 해온 사람들에게 동양 문자가 더 과학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겠지. 하지만 진실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물론이야, 에밀리. 하지만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란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세계관을 뒤흔들 때는 더욱 그래. 블레이크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자정이 넘어 캠퍼스는 고요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연구를 진행하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해야지. 학자로서의 양심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에밀리, 혹시 너도 관심이 있다면? 네.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블레이크 교수는 처음으로 그날 하루 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동료들의 지지는 잃었지만 이 젊은 학생의 열정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블레이크 교수와 에밀리의 본격적인 한글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학과 내에서는 고립되었지만 둘은 진실을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기로 했어요. 진정한 학문은 때로는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서 만날 진리의 가치를 믿으며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블레이크 교수와 에밀리의 본격적인 공동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과 내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글 연구에 몰두했어요. 에밀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실제 한글 사용 사례들을 수집했습니다. 한국어 신문, 문학작품, 심지어 길거리 간판까지 다양한 자료를 모았어요. 블레이크 교수는 이론적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일주일 후 둘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한글의 받침 체계를 분석하던 중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먼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교수님, 여기 좀 보세요. 받침으로 쓸 수 있는 자음이 정확히 7개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블레이크 교수는 흥미롭게 살펴봤어요. 흥미롭군. 19개의 자음 중에서 왜 이 7개만 받침으로 쓸 수 있을까? 둘은 며칠 동안 이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받침으로 쓰이는 7개 자음이 모두 발음상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교수님, 이 7개 자음이 모두 음절을 닫는 소리의 기본형이에요. 다른 자음들은 모두 이 7개 중 하나로 발음되거나 아예 발음되지 않아요. 블레이크 교수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음성학적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15세기에 이런 정교한 음성학적 분석이 가능했다니. 정말 놀랍군. 두 사람은 계속해서 한글에 숨겨진 원리들을 찾아나갔어요. 이번에는 모음의 결합 원리였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모음 결합에도 철저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블레이크 교수가 화이트보드에 모음들을 써가며 설명했습니다. 보라, 에밀리. 아와 이가 결합하면 내가 되고 어와 이가 결합하면 애가 되지. 이것도 우연이 아니야. 그렇네요. 오와 아가 결합하면 와, 우와 어가 결합하면 어. 모든 결합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두 사람의 연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가 아니라 언어의 구조 자체를 반영하는 체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때 뜻밖의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언어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밀러였어요. 그는 블레이크 교수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한글을 연구한다는 소문을 들었네. 정말 흥미로운 일이군. 밀러 교수는 옥스퍼드 동료들과는 달리 열린 마음으로 접근했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문자 체계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블레이크 교수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밀러 교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자음의 조음 위치별 분류, 모음의 철학적 배경, 받침의 음성학적 원리까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밀러 교수는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체계성은 정말 보기 드물군. 특히 받침 체계는. 이것은 현대 음성학의 관점에서도 매우 정교해. 드디어 블레이크 교수를 이해해주는 동료 학자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밀러 교수는 케임브리지로 돌아가서도 계속 연락을 유지하며 연구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블레이크 교수와 에밀리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비록 옥스퍼드 내에서는 여전히 고립되어 있었지만 학계 전체가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희망을 얻었거든요. 교수님,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에밀리. 진실은 결국 받아들여지는 법이야. 시간이 걸릴 뿐이지. 블레이크 교수도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글 연구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옥스퍼드 대학교는 전례 없는 국제 학술 심포지엄으로 들썩였습니다. 블레이크 교수의 한글 연구가 국제적인 관심을 끌면서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여든 것이었어요. 심포지엄 제목은 문자 체계의 과학성과 효율성이었습니다. 블레이크 교수가 주도한 이 행사에는 케임브리지의 밀러 교수뿐만 아니라 하버드, MIT, 소르본 대학의 석학들도 참석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서울대학교에서 온 김민수 교수의 참석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한글 연구자로 블레이크 교수의 연구를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어요. 블레이크 교수는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에밀리와 함께 완성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강당에는 200여 명의 학자들이 모였고 옥스퍼드 동료 교수들도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오늘 저는 한글이라는 놀라운 문자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블레이크 교수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3개월 전 학과 세미나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그는 한글의 자음 체계를 설명했어요. 조음 위치에 따른 과학적 분류, 소리의 세기에 따른 체계적 변화를 명확한 도표로 보여줬습니다. 청중들은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모음 체계의 철학적 배경과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천지인 사상이 단순한 동양 철학이 아니라 실제 발음 기관의 움직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받침 체계에 대한 발견은 청중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7개 받침의 음성학적 완전성, 모음 결합의 규칙성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존스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교한 체계가 15세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김민수 교수가 대답했어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의 학문 수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들은 중국 음성학뿐만 아니라 티베트 문자, 몽골 문자까지 연구했거든요. MIT의 스미스 교수가 놀라워했습니다. 현대정보 이론으로 분석해도 한글의 효율성은 최고 수준이군요. 1만 1000개가 넘는 글자를 40개 기본 글자로 만들어낼 수 있다니. 소르본 대학의 뒤퐁 교수도 감탄했어요. 이런 조합 가능성을 가진 문자 체계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합니다. 그때 뜻밖에도 옥스퍼드의 존슨 교수가 일어섰어요. 그는 3달 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이크 교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군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존슨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선생의 연구를 다시 살펴보니 한글은 정말 놀라운 발명품이더군요. 학자로서 편견을 가졌던 것을 반성합니다. 화이트 교수와 톰슨 교수도 차례로 일어나 사과의 뜻을 표했어요. 학문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블레이크 교수는 감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에밀리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었거든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각국 학자들은 한글 연구에 대한 국제 협력을 약속했어요. 블레이크 교수는 한글 연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윌슨 학과장이 블레이크 교수를 찾아왔어요. 리처드 학과 차원에서 한글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소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블레이크 교수는 기꺼이 승낙했어요. 그는 에밀리를 연구소 부소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몇 주 후 옥스퍼드 한글 연구소가 공식 출범했어요. 세계 최초의 한글 전문 연구기관이었습니다. 각국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찾아왔고 한글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학문 분야로 자리 잡았어요. 블레이크 교수는 연구소 사무실 창가에 서서 옥스퍼드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달 전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던 때가 멀게 느껴졌어요. 에밀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한글의 진가를 세상에 알리는 일 말이에요. 그래, 에밀리. 진실은 결국 승리하는 법이야. 블레이크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한글이라는 놀라운 문자를 만난 것은 그의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옥스퍼드 한글 연구소의 문패가 저녁 노을에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